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초저출산 고령화로 금리 인하가 어려운 시대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 양적 완화나 외환 시장 개입보다는 대출 지원 제도를 보완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중 관세 유예 합의는 오는 11월 10일 종료 예정으로 만약 중국과의 협상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매우 좋은 조건에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고 PC, 데이터 센터용 칩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에는 인텔의 파운드리 계약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인텔 지분 4% 이상을 보유하는 주요 주주가 될 전망입니다. 화웨이가 자체 HBM을 적용한 새 AI 칩과 차세대 AI 클러스터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 칩 불매령 직후 3년 개발 청사진까지 제시하며 엔비디아 독점 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하 결정이 나왔던 당일보다 하루 뒤에 더 뜨거운 반응이 나온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 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타임 하이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뉴욕 증시는 오늘 트리플 위칭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5조 달러 규모의 옵션 만기가 대기 중이라서 오늘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하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는 엔비디아가 인텔에 대한 투자 소식을 같이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쪽은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지 꽤 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하겠다라고 밝히기까지 했는데요. 철강 쪽에 집중해서 잠시 후에 내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뉴욕 증시에 대해서 목표치를 상향하는 하우스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어제는 웰스파고에서 기존의 6,300에서 6,500까지 잡았다가 목표치를 6,600에서 6,800까지 올려 잡는 것도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길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인텔 22% 상승, 3대 지수 최고치입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결정이 나오고 하루 뒤에 더 뜨거운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인텔에 대한 투자 소식을 발표하게 되면서 인텔은 38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좀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뉴욕 증시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요 지수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세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고요.
무엇보다 이제 눈길을 끄는 이제 엔비디아의 대규모 인텔 투자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중국하고 약간 안 좋은 소식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썩 좋은 방향이 아니었는데 이번 핵심 사항에서 이제 이런 부분의 투자를 상쇄하고 남을 만큼 많은 좋은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연준의 금리를 좀 보면 이 부분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4%, 4.25% 인하하면서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이 시사했다는 점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말까지 두 번 더 내릴 것으로 이제 기대를 전망하면서 위험 자산으로 이제 자금을 이쪽에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엔비디아 인텔 50억 달러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인텔의 칩들에 대해서 뭐 사용을 못한다는 권고안을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전반적으로 이제 안 좋은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발표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0억 달러를 투자하고 PC 데이터 센터의 칩 공동 개발에 나서겠다라고 했으면서 기본적으로 중국에 투자하기보다는 리쇼링 정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인텔과 엔비디아에게 좋은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 이제 이 소식이 인텔 주가를 22% 이제 끌어올렸고요. 엔비디아 역시 3.4%나 이제 상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됐습니다. 뭐 개별 종목을 보면 기술주 강세가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메타나 알파벳이나 팔란티어가 상승을 했고요. 새로 상장한 클라우드 보안 업체인 네스코프도 이제 18% 이상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빅테크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아마존과 테슬라가 소폭 하락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많은 거물들의 이 이야기하기는 밸류에이션이 비싸 보이지만 연준에 맞서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어쨌든 과도한 금리 인하가 경제 과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지표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인텔이 먼저 2005년에 엔비디아를 한 27조 원 주고 인수를 하려고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그때 이제 이사회에서 반발이 나오면서 취소가 됐었는데 오히려 2025년에 됐을 때 20년이 흐른 뒤에는 반대로 엔비디아가 인텔에 투자하게 되면서 인텔의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라는 뉴스도 있었으니까 함께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랑 인텔이 이렇게 협력 소식을 밝히게 됐는데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산업은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기술 성장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 또 금리가 같이 낮아지면서 그러니까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줄어들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AI나 클라우드 반도체 같은 고성장 섹터주가 다시 강세를 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이제 금리나 뭐 중소형주라든가 소비자 리테일이라든가 부동산 건설도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돈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장 전반에 훈풍이 되면 레버리지가 큰 섹터일수록 상승 탄력이 더 세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셔서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와 이제 그 인텔이 협력하면 수혜 산업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단순한 협업을 넘어서 AI라든가 컴퓨터랑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신호를 읽히기 때문에 AI 서버라든가 GPU 클러스터라든가 HPC죠. 이제 고성능 컴퓨팅 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서버 업체라든가 냉각 솔루션이라든가 전력 인프라 산업에 수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분야에 이제 투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WS라든가 뭐 MS 애저라든가 알리바바 클라우드 같은 사업들도 더 강력한 칩을 사용해서 AI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AI 서비스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반도체 공급망이라든가 AI 스타트업의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적인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먼저 함께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메타 레이번 디스플레이 관련된 내용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공개한 최신 웨어러블 혁신 소식과 관련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커넥트 행사에서 이러한 내용들도 같이 공개가 된 상태인데요. 어떤 내용이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9월 30일 날 미국에 나오고 내년에 이제 아시아 쪽이 나오고 우리나라에 이제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사러 미국에 많이 갈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보시면 메타가 레이벤과 손잡고 이제 레이벤 디스플레이 스마트 글래스를 선보였습니다. 마크 저커버거는 신제품이 나오면 좋은 제품이 나오면 늘 직접 이제 선보이긴 했는데 이날도 이제 직접 무대에 올라서 소개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제품에 이제 메타가 본격적으로 소비자 시장이 되는 첫 번째 디스플레이어 탑재 스마트 글래스입니다.
약간 이 부분이 이제 하드웨어로, 그러니까 메타가 늘 안타까워했던 게 자신이 스마트폰에 진출할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그때 못 진출했다는 거 늘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이런 걸 상쇄할 만한 어떤 새로운 어떤 뭐 물건을 내놔야겠다 하는 게 이게 아마 스마트 글래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 렌즈에 컬러 HUD를 넣어서 알림 메시지가 내비게이션 정보가 눈앞에 띄워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상도는 600 곱하기 600 픽셀이고요. 최대 밝기는 5000 니트라고 이제 합니다. 실외에서도 이제 이렇게 보이기가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2 메가픽셀의 카메라와 이제 마이크를 같이 탑재해서 스피커까지 얘기해서 이 부분을 직접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은 물론 하고 영상 통화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상당히 좋은 제품. 이 말대로 그대로 실현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제품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뉴트럴 밴드 손목 밴드입니다. 그래서 손목의 근육 신호를 감지해서 자신이 이 부분을 어떤 건강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기존 터치 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인터페이스를 훨씬 강화시킨 점이 아마 강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제품의 출시로 이제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길 안내, 번역, 다양한 좋은 것들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용자들의 이제 행동 패턴도 변화가 상당히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인데 문제는 이게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가 있고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언제 촬영 중인지 알 수 없는 시각적 신호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배터리 지속 신호라든가 무게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 부분도 아마 소비자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가격은 아마 799달러, 이제 하나로 110만 원 정도 되는데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뭐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있다면 상관없는데 이런 것들 웨어러블 기능에 단순에 110만 원이 어쨌든 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그래도 그 비전 프로보다는 좀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어떤 매력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메타의 레이벤 스마트 글래스 관련된 내용 함께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메타 커넥트 현장에서 메타의 첫 디스플레이 내장 되어 있는 스마트 글래스가 공개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 경쟁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비전 프로, 삼성은 XR 기기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 경쟁 구도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일단 수익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 수익성을 보려면 메타가 이걸 하드웨어로 자체로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99달러가 가격대가 프리미엄이라 상당히 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110만 원에 이거 전자안경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그럴 수 있겠지만 애플 비전 프로보다 훨씬 쌉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게 그냥 좀 애플 비전 프로는 쓰고 다니기가 약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좀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앱 생태계 확장이라는 의미도 상당히 있습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왓츠앱이라든가 메신저, 메타 AI 같은 걸 보유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글래스를 통해서 사용자의 메시지를 보내고 사진, 영상을 촬영하면서 같이 올릴 수 있다는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보면 이제 AI 번역이라든가 길 안내라든가 글라스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상당히 있다고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메타의 광고 앱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수입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형으로도 상당히 많은 의미가 될 수 있어서 생태계, 메타 생태계가 새롭게 형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이제 나왔을 때 애플이라든가 삼성과의 경쟁은 어떨지가 좀 궁금한데요. 비전 프로는 이제 초고 해상도 어쨌든 디스플레이에 이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컴퓨팅 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3,500달러 이상의 가격이 대중화에는 약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삼성 역시 XR 기기를 이제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갤럭시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폰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쨌든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서 좋은 경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메타의 강점은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어쨌든 라이프 스타일의 접근성입니다. 레이벤이라는 아주 좋은 브랜드죠. 레이벤이라는 디자인 덕분에 일반 안경처럼 자연스럽게 접근이 가능한, 그러니까 일반 안경처럼 쓰고 다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한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겁지 않으면 이제 SNS 메신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 이제 빅히트를 칠 수 있다. 그러니까 레이벤과 함께 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휴대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손을 쓰기 힘든 상황에서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줄 수 있다는 점, 운동하는 사람이라든가 패셔너블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번 제품은 이제 메타가 단순한 SNS 기업을 넘어서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까지 아우르는 중립형 플랫폼으로 간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AI로 가기 전에 자신이 뭔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애플과 삼성의 XR 기기와 어떤 차별점, 다양한 차별점을 구사하면서 향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의 레이벤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을 유지를 하면서 그 위에다 디스플레이를 얹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인기가 좀 높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18개국에서 이달 말부터 9월 말부터 출시를 하게 되고요.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5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폴더블 아이폰 온답니다. 애플의 아이폰도 폴더블 폰으로 내년 정도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대만에서 시범적으로 생산을 먼저 해보고 인도에서 내년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들이 솔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 먼저 확인해 볼까요? 지금 애플이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이 떨어질 수 있고 왜냐하면 혁신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애플이 이번에도 이제 17 시리즈가 나왔지만 그렇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에어가 조금 얇아졌다? 요 정도지 혁신이라는 단어가 약간 무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소문만 무성했던 폴더폰 아이폰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최근 대만에서 주요 공급 업체들과 폴더블 아이폰 시험 생산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궁금한데 어떤 모습일지. 애플이 이 제품은 2026년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대량 생산은 인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생산은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어쨌든 뭐 힌지 디스플레이, 힌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구성 같은 문제를 기술적인 문제를 이제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이건 시장에 내놓고 할 필요가 좀 있는데 애플이 그런 성격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완벽하게 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주목할 점은 인도로의 어떤 생산 거점의 이전입니다. 애플은 이제 최근 몇 년간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중국 의존도를 이번에 줄이고 인도의 정부에게 제조 장려를 하면서 같이 장기적으로 생산 리스크를 낮추려는 의도가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폴더폰 애플 라인업은 새로운 프리미엄 카테고리가 되지 않을까. 가격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0만 원 훌쩍 넘길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폴더폰 제품 특유의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업그레이드해서 사이클을 자극해서 다시 한 번 더 아이폰 붐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이번에 어쨌든 삼성의 선전에 상당히 좀 자극을 받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제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게 숙제가 좀 있는데 접히는 부분의 주름이 힌지 이 부분에 무게하고 이 부분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왜 삼성도 이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함께 무게와 두께 이번에 이제 에어로 좀 해봤는데 에어로 해보면서 배터리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부분 그다음에 가격을 얼마 해야 될지 고가 정책이 분명히 될 텐데 이게 했을 때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을지 물론 일단 많은 어떤 그 로열티가 있는 사람들은 하겠지만 어느 정도가 가능할지의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시험 생산 단계에서 이런 문제들 집중적으로 점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폴더블 폰과 관련한 키워드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정도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9월 달 출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내년 가을쯤 출시가 전망이 되고 있는 아이폰 18 시리즈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과 화웨이가 이 시장을 먼저 선점한 상태인데 뒤늦게 애플이 뛰어들게 된다면 어떤 전략을 좀 사용해서 뛰어들게 될까요? 후발중자지만 강점이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강점을 살릴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완성도 높은 사용자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접히는 부분의 주름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힌지의 내구성. 힌지의 내구성이 아마 저는 관건일까, 이거하고 무게가 관건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 문제도 있겠지만 두께, 무게까지 모두 개선한 어쨌든 완성형 폴드폰을 내놓아서 기존의 어떤 사용자가 느꼈던 불편함, 지금 어쨌든 폴드폰이 느끼는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완벽하게 개선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프리미엄 포지셔닝입니다. 이 애플은 이번 제품을 고급화 라인의 또 다른 이제 프리미엄 포지션에 이제 할 가능성이 있고요. 혁신과 프리미엄 이미지를 더해서 강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무엇보다 이제 강점은 생태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태계에 최적화하면서 아이폰이라든가 맥이라든가 아이패드, 애플워치 그리고 XR 기기까지 비전 프로는 아직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해서 끊임없이 연결되는 경험을 제공해서 폴드폰 아이폰이 단순한 새로운 폰이 아니라 생태계 중심의 허브로 이게 어떤 포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이제 그런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성장 한계가 이제 있을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스마트폰 시장이 이미 이 부분도 상당히 포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가 있을 것 같고 브랜드 접점 확대에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XR 기반의 컨텐츠를 보고 웨어러블 건강을 체크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전 프로가 잘 팔리면 좋겠지만 이 부분이 잘 안 팔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아이폰은 잘 팔리지만 나머지 부분을 극복의 혁신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서비스 구독 수익 강화를 어떻게 할지도 아마 향후의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도 미국에서 판매하는 아이폰들은 인도에서 생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인도 생산 라인에서 조립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또 중국은 버릴 수 없는 핵심 거점 키워드이기 때문에 내년에 출시되는 18 시리즈 역시 일단 대만에서 시범적으로 생산을 하고 인도에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네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머스크 사람 왜 떠나나이고요. 머스크의 이딴 임원 이탈 이슈를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뉴스에서 보도됐던 이유로는 의사결정 체계 부재, 비현실적 재무 전망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최근 이제 언론 보도를 따르면 XAI의 핵심 인재들이 줄줄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최고 재무 책임자라는 게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마이클 리베라토레가 이제 떠났고요. 그다음에 공동 창립자죠. 이고르 바부슈킨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홍보 책임자였던 린다 야카리노도 떠나게 됐는데 이 세 명이 핵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법무 책임자도 함께 이제 떠나게 돼서 이제 핵심 인물인데 그 배경에는 경영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의 불투명성이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계속 불통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머스크 측근인 자레드 버칼이라는 이 부분이 일상적인 총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건 많은 것들은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책임 분배가 다른 사람에게 역할이 잘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무 전망이 불확실성하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든가 대규모 그래픽 장치 확보 계획이 되면서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 돈을 끌어올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결해 주지 않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머스크의 가족 사무소가 되면서 회사의 자금 집행이라든가 회계의 개입이 가족들이 되고 있다는 게 아마 상당한 불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면서 이 부분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XAI가 이제 데이터 라벨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교사의 어떤 많은 역할을 했던 일반직 직원을 500명 이상 해고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고요. 이 부분이 이제 아마 향후에 어떻게 될지가 관건일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지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너무 빠른 성장과 확장 속도가 이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빨리 크게라는 전략적인 의사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투명성과 이 책임 체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일론 머스크지만 잘못하면 이 담당자의 책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경쟁 환경도 약간 불안점을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픈AI라든가 뭐 엔트로피 경쟁사들은 이미 유료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XAI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정확하게 어떤 수치가 나오지 않는 부분도 약간 불안감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어쨌든 잘 걱정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늘 이런 것들을 일론 머스크는 잘 극복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비전과 자본 투입이 여전히 막강하다는 거. 돈을 일단 끌어오진 않았지만 계속 뭔가가 자본 투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 뭔가를 해결하고 있다는 해결 능력이 솔루션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잠재력을 보고 자금이 계속 투자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돈을 계속 끌어오고 있다는 점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인재가 계속 떠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불안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머스크의 그 측근들이 좀 떠나고 있다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워낙 좀 톱다운식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직원들도 좀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사결정이 계속되게 된다면 사실상 인재 유출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네, AI 기업은 특히 이제 인재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중간 관리자가 이제 이런 부분 핵심 엔지니어들이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떠날 것 같습니다. 이 불만이 뭐 이미 돈행안에서는 뭐 다른 쪽과 비교해서도 다른 쪽도 많이 주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면
내부 사기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채용 경쟁력도 강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누가 엑스에 들어오겠느냐 생각이 들고 결국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모셔야 될 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어쨌든 XAI가 내부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뭐냐면 머스크가 특유의 속도들을 내면서 중앙 리더십은 또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가 아마 핵심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머스크 관련한 인재 유출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중국 엔비디아 칩 전격 금지입니다. 중국이 이제 사실상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말라고 금지를 내렸다라고 하죠.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일단 이러한 결정이 나온 배경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이제 RTX 프로 6000이라고 6000D라고 이건 어차피 이제 중국을 향해서 만든 추론 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접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공고 직후에 빅테크들에게 구매와 테스트를 일단 중단하라고 얘기를 했고 중단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엔비디아 젠수당 CEO가 인텔의 투자도 결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조치가 나온 건 약간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기술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AI 칩 분야에서 외국 생태계의 의존도를 좀 줄이고 자체 GPU라든가 AI라든가 가속계 생태계를 좀 키우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금방 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의도가 계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보안 및 데이터 보호입니다. H20이 사실상 뭔가 보안에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와 산업 기밀이 달린 만큼 외국산 칩을 쓰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잠재적 보안 위험을 없애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 견제도 있습니다. 지금 미중 결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자신들도 뭔가 카드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어쨌든 그 같은 날 이제 란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제에서 특정 국가의 차별을 반대하고 각 국가의 대화를 협력을 유지하길 원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약간 애매합니다. 겉으로는 이제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미국산 AI의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산 반도체 생태계를 전환하라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이 대중 수출을 강화하자 이제 맞대응을 하는 이런 부분이 계속 가속화되면서 어쨌거나 이 부분은 중국이 AI 칩에 대해서 어쨌든 견제가 들어갔다라는 정확한 의견이 아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미국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건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비슷한 내용을 어제 개장 때 짚어본 바가 있죠. 사실 이게 만약에 엔비디아 칩을 금지시켰을 때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상 중국 쪽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품이 있는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센티적으로는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젠스낭 CEO도 실망스럽다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 칩 없이 중국의 AI 자립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홀로서기가 실제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왜냐면 이게 스포츠랑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뭐 축구 좋아하세요? 아니요. 축구랑 비슷한데 중국이 축구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요. 근데 이게 어쨌든 기술적 한계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인구도 많지만 정신력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에 대한 어쨌든 그 불안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축구에 관해서도 이 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RTX 6000D를 구매 중단을 권고한 이후에 하웨이라든가 알리바바와 바이두 같은 기업들에게 자체 칩 개발과 국산화 프로젝트를 서두르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내놓기도 있습니다. 뭐 하웨이가 어센트 시리즈하고 차세대 칩 로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유니콤도 국산 칩을 사용하는데 데이터 센터 계획을 발표했고요. 많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거면 그동안 왜 뒤로 많은 것들을 기업들을 가져와서 AI칩을 몰래 가져와서 쓰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첨단 제조 공정이라든 고성능 GPU 아키텍처가 쿠다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 격차가 너무 큽니다. 한 5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단기적으로 일본 출업용 자립은 가능하지만
초거대형 모델이라든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중국용 칩으로 나온 추론 모델 같은 거는 대체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외에 많은 중요한 칩들에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추론용 모델을 사주지 않으면 그다음 모델을 주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주는 칩은 가능하지만 AI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제 동력들, 뭐 H100이라든가 A100 같은 것들은 사실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추론용 모델을 사줘야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상 이런 변화가 있으면서 우리도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수요가 좀 되기 때문에 중국이 자체 칩 설계를 하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많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미국이 또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보셔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부품이나 장비 메모리 확보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제작을 하는 이런 업체들에게 투자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정책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리스크를 잘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상 이제 시장 안에서 HBM 하면 HBM4나 고사양 쪽에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흔들린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라는 시각들이 더 많은 상태고요. 사실 H20은 수출 금지됐다가 다시 재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제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 추가적으로 이 수출액의 15%를 미국 쪽에 납부하기로 했다라는 부분 또한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 뉴스들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투자 전략들 세워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시오. 네, 계속해서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고은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구조 조정 성공하면 철강 재도약 기회라는 댓글이고요. 사실상 이제 철강도 그렇고 석유화학까지도 구조 조정에 대한 이야기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본격적으로 예고를 하고 나선 상태인데요. 이런 구조 조정은 어떤 배경에서 시작이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이 중국산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에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같은 주요 철강사와 함께 또 학계와 컨설팅 업체가 참여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꾸렸습니다. 이 TF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철강 제품 대부분이 중국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범용 제품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았던 해법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하나는 저부가가치 제품은 줄이고 다른 하나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생산량이 대략 10에서 20%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석유화학 산업대처럼 이런 고로를 폐쇄하라 이런 식의 강제 감산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업들이 기술 투자나 연구 개발을 통해서 더 높은 품질의 제품으로 빨리 옮겨갈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한국 철강 업계가 살아남으려면 범용 제품 대신에 스페셜티 고부가 제품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워낙 철강 쪽은 중국에서 저가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동안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눌려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범용보다는 고부가 가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이런 대상에 좀 포함이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핵심은 범용 제품을 얼마나 빨리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바꾸느냐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철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값싼 중국산 철근과 또 건설 경기 침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일본제철 같은 회사는 초고층 건물용 고강도 철근을 앞세워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내 건설사들도 초고층 빌딩을 지을 때 일본산 제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후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후판 대신에 LNG선이나 암모니아선 같은 친환경 고부가 선박에 맞는 제품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또 자동차 강판은 전기차 시대에 맞춰서 고도화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품질을 차별화해야지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를 막고 또 동시에 수출 경쟁력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기업별로는 대응 방안이 조금씩 다른 모습입니다. 포스코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철근과 선제 생산을 줄이고 현대제철은 자동차용 강판 중심으로 재편을 하는 입장입니다. 동국제강은 현강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철근 업체 중에서는 문을 닫는 곳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런 변화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철강 상생펀드 같은 자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펀드를 활용해서 다른 기업의 설비를 인수하는 방식인데요. 즉 이번 구조조정은 단순히 감산에만 그치지 않고 품질 고도화와 기업의 통합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번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서 일본과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본은 이미 1980년대부터 산업을 재편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랑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떤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일본은 출발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1980년대부터 정부가 직접 나서면서 각 기업으로부터 감산과 고도화 계획을 받아서 승인을 했습니다. 또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감산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도 예외를 인정해줬는데요. 이 말 그대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썼습니다. 당근으로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줬고요. 채찍으로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결국에 살아남은 회사들은 프리미엄 제품들을 내세워서 지금 현재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전체 생산량의 20% 이상을 줄여나갔고요. 대형 합병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면 한국은 여전히 범용 제품의 비중이 높습니다. 중국은 저가 물량을 공세를 하고 있고 일본은 고급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업계 모두가 앞으로 5년 정도가 골든타임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투자와 설비 전환의 속도를 내지 않게 된다면 두 나라 사이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철강 업계들의 분위기 한번 프리마켓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제철 주가는 0.95%가량 오르면서 37,350원 선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0.18% 강보합권에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철강업계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업황 체질 기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깃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단기적인 반응으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도 이런 성장세가 계속 나타나게 될지도 앞으로 주가 추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는 석유화학 쪽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리포트가 나왔죠. 구조조정을 하면 분위기 산업이 괜찮아질 거다라는 측면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반응이 좀 괜찮았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댓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댓글입니다. 보조금 먹고 파운드리 뻗어나가자라는 댓글이고요.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텍사스주에서 또 한 번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규모로 봤을 때 우리 돈으로는 약 3,500억 원 정도 되는 상태인데요. 이번 추가 보조금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이번 보조금은 삼성에게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 돈은 텍사스주가 만든 반도체 혁신 기금에서 나온 건데요. 삼성은 지금 텍사스 테일러시에서 제2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5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2억 5천만 달러는 바로 이 공장 건설을 위한 추가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은 사실 2021년에도 일자리 창출을 조건으로 2억 7천만 달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 합치게 된다면 지금 텍사스주에서만 5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약 7,200억 원가량을 지원을 받았고요. 여기에다가 연방정부 칩스법 보조금 47억 달러, 한 6조 6천억 원가량까지 별도로 받기로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삼성에 지금 투자 안전망을 두텁게 깔아준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단순히 보조금을 준다기보다는 삼성전자를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공식 인정했다라는 데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텍사스주 입장에서도 지역 일자리와 경제를 살릴 큰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계산이 지금 이 보조금에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삼성은 투자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훨씬 더 확실하게 다져나가는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네, 그래도 미국 쪽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에 있어서 가장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가 또 파운드리죠. 파운드리에 대한 내용 좀 볼 텐데요. 삼성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전략으로 좀 맞서고 있을까요? 네, 지금 삼성의 핵심 승부수는 바로 2나노 공정이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평택과 또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는 동시에 2나노 반도체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게이트 올어라운드라는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를 세계 최초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존 방식보다는 전력 소모를 줄일 수가 있고요. 성능은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AI 칩이나 고성능 반도체에는 꼭 필요한 기술로 꼽힙니다. 업계가 지켜보고 있는 건 이제 삼성이 얼마나 빨리 수요를 안정화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TSMC가 A16으로 먼저 치고 나가려고 하는 만큼 삼성도 조기에 안정적으로 생산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전략은 바로 4나노 공정입니다. 사실 3나노 이하의 공정은 기술은 뛰어나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모든 고객들이 쓰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삼성은 지금 이 틈새를 노린 건데요. HBM을 제어하는 로직 다이에다가 이 4나노 공정을 적용을 했습니다. 로직 다이는 쉽게 말해서 HBM의 두뇌 역할을 하는 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고객사가 늘어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현재 삼성은 초격차 기술인 2나노와 또 실속에 있는 4나노를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고요.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쓰게 된다면 TSMC의 독주 체제를 흔들고 또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유연한 파운드리 업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일단 전략은 확실하죠. 시장을 좀 점령하겠다라는 의지는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고객사 확보가 될 겁니다. 고객사가 없으면 사실 파운드를 돌리는 의미가 없기 때문일 텐데 그러면 이러한 계약들이 삼성이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 신뢰도나 실적에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네, 사실 파운드리 사업에서 고객사 확보는 그 회사의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삼성은 지난 7월에 테슬라와 2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맺은 바가 있고요.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인 AI6를 텍사스 공장에서 2나노 공정으로 생산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가 직접 최고의 AI 칩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그만큼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믿음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에다가 닌텐도의 차세대 콘솔 스위치2 메인 칩과 그리고 이스라엘 발렌스의 차량용 칩셋까지 생산 계약을 모두 따냈습니다. 결국에는 게임과 자동차, AI 반도체라는 전혀 다른 시장에서 동시에 고객을 넓혔다는 점에서 이 파운드리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결국에는 특정 분야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삼성 파운드리의 적자가 지난 분기 2조 6천억 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테슬라와 닌텐도 물량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흑자 전환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고요. 결국에 이런 대형 수주들은 단순히 매출만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삼성이 글로벌 고객사들에게 신뢰받는 파운드리 기업이다라는 이미지까지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삼성의 반도체 경쟁력은 어떠한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지금 삼성은 크게 세 가지 축에서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텍사스 주와 함께 받은 보조금 덕분에 지금 재정적인 안정판을 마련한 상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나노 초격차 기술과 4나노 실속형 전략으로 기술 경쟁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테슬라나 닌텐도, 발렌스 같은 이런 글로벌 고객사들을 확보하게 되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도까지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2년 정도가 되게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삼성이 2나노 수요를 안정화하고 또 고객 네트워크를 더 넓혀나간다면 앞으로 TSMC의 독주 구도에 좀 균열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반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삼성이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맞물려서 또 ESG 요구까지 맞물리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삼성의 역할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13개월 만에 지금 8만 원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1%가량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8만 1,300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요. 오늘도 상승폭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코스피 지수를 이끌었던 또 이 대장이 바로 SK 하이닉스가 되겠죠. 어제는 5.8%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3.5%가량 큰 폭으로 올라서면서 36만 5,500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30만 닉스를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는 40만 닉스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벽 사이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계약 소식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었죠. IBM 쪽에서 차세대 파워칩 파운드리 계약 소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은 최근에 테슬라, 애플, 닌텐도에 이어서 이번에 IBM까지 같이 좀 따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개선이 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역시나 그 7만 5천 원 선을 넘어서니까 매물벽이 좀 두텁지 않아서인지 가볍게 좀 움직임 나타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8만 원 선을 회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2년 정도, 앞으로 2년 정도가 반도체 분기점이 될 거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댓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댓글입니다. 쿠팡 독주 이제 흔들리나라는 댓글이고요. 신세계그룹이 중국 알리바바와 함께 손잡으면서 합작 법인을 공식 지금 출범시킨 상태입니다. 신세계가 굳이 알리바바랑 손을 잡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일단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이번에 동맹을 맺게 됐습니다. 신세계는 자회사인 지마켓 지분을 내고요. 또 알리바바는 알리익스프레스 지분과 현금 약 3천억 원을 더해서 새로운 회사를 세운 건데요. 지분은 5대5 공동 출자 구조로 이뤄집니다. 이 합작사 이름은 그랜드 오프스 홀딩인데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를 자회사로 두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선택을 했냐면 그 배경에는 G마켓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세계가 2021년에 3조 원 넘게 들여서 G마켓을 인수했지만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이미 쿠팡과 네이버 양강 체제로 굳혀져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줄면서 결국 적자로 돌아섰고요. 지난해에는 희망퇴직까지 단행을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버티기 힘들다라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정용진 회장이 이번에 승부수를 던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알리바바는 200여 개국에 뻗어있는 글로벌 유통망과 막강한 자금력 그리고 AI 기반의 이런 기술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신세계는 국내 유통 노하우와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강점으로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즉 단독으로는 한계가 뚜렷했던 G마켓을 글로벌 플랫폼과 연결을 시켜서 다시 한번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리와 G마켓이 결과적으로 한 식구가 된 상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합작에 있어서 핵심은 G마켓의 셀러들의 해외 진출이 될 텐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소비자들한테는 또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큰 변화들은 셀러들이 해외 판로로 확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G마켓과 옥션에 등록된 판매자가 약 60만 명 정도인데요. 이들이 올린 2천만 개 넘는 상품이 앞으로는 알리바바 글로벌 플랫폼과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G마켓에 상품을 올리게 된다면 동남아시아 대표 플랫폼인 라자다에도 동시에 노출이 되는 구조고요. 첫 번째 진출지는 싱가포르와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5개국입니다. 이 지역은 K-팝과 한국 제품 인기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K-브랜드 수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전용관인 K-베뉴에도 입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판매 채널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요. 셀러들의 기회도 훨씬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AI 맞춤 추천 기능이 적용이 되면서 24시간 개인별로 상품과 혜택을 추천받을 수 있고요. 또 G마켓이 가진 국내 물류망을 활용해서 해외 직구 배송도 빨라지게 됩니다. 보통은 일주일 이상 걸리던 배송이 3일에서 5일 정도로 단축이 될 전망이고요. 업계에서는 이 합작으로 G마켓과 알리가 이제는 쿠팡과 네이버, 컬리와 함께 3파전 구도를 만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셀러는 더 넓은 시장을 만나고 소비자는 더 많은 상품과 빠른 배송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일단 이번 합작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이 배경을 보면 소비자 데이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컸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네, 일단 공정위가 가장 크게 본 건 소비자 데이터 독점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현재 해외 직구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알리익스프레스가 37.1%로 1위를 차지했고요. G마켓은 3.9%로 4위입니다. 이 두 회사를 단순히 합치면 41%지만 데이터를 합쳐서 활용하면 실제 영향력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전 세계에서 모은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고 이것을 AI로 분석하는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여기에다가 G마켓의 회원 정보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는 이런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먼저 국내 소비자 정보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분리를 해야 한다. 또 두 번째로는 해외 직구 시장에서 서로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직구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는 소비자가 원할 때만, 즉 동의할 때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이번 조건은 경쟁 제한을 막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중국 기업인 알리바바에 대한 불신, 특히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전문가들도 앞으로 알리가 이 부분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한 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있어서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관리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9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개장까지 7분 남은 시점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B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도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랠리가 펼쳐졌는데요. 역시 FOMC 회의를 좀 잘 소화한 모습이었고요. 금리 인하 이제 연내 두 차례가 더 이뤄질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전략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증시 최고가 랠리 또다시 이어가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가 다시금 위로 올라오면서 최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도 일단 양 시장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너무나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오히려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상승 출발 예측하고 있거든요. 요즘 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시장은 일단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네. 생각보다 시장 분위기는 되게 차분합니다. 우리가 예전을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창궐 시기 때 시장이 신고가로 올라왔을 땐 그때는 너도 나도 이렇게 주식 얘기를 많이 하고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도 뜨겁게 달아오른 거에 반해서 지금은 분위기가 굉장히 차분하고요. 뭐 대중교통이나 이런 걸 타보더라도 뭐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많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말인즉슨 시장은 정말 차분하게 올라와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고점이 아닐까, 이제부터 떨어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일단은 돌파가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현재 3,500포인트 제가 연말까지 말씀드렸지만 약간 한 100포인트 정도 더 올려서 연말까지는 이 상태로 간다면 3,600포인트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3,600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더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시그널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궁금할 점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반도체 투톱의 랠리가 또 무섭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될지 계속 상방을 바라봐야 될지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 반도체만 봤을 때 삼성전자가 드디어 8만 전자를 회복을 했거든요. 네. 사실 근데 8만 전자에 좀 물려 계신 분들도 많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8만 원 언제 올라오나 했는데 이제 뚫어주면서 앞으로의 상방을 어디까지 좀 예측해 볼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반도체 투톱 쪽으로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계속 바라보시는 걸까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면은 사람들이 또 이제 본전에서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그러네요.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던 종목이고 거기다가 우리가 예전에 이제 10만 전자를 간다 했을 때 쭈르륵 떨어졌던 기억이 너무나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의견을 이 자리에서도 많이 드렸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도 들어올라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물론 5만 5천 원 정도 자리에서 현재 8만 원까지 뚫어가면서 뭐 이제는 뭐 9만 전자다, 10만 전자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예전의 삼성전자의 급등과는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역시나 테슬라와의 파운드리 산업에 대해서도 또 전진성이 있어 보이고요. 거기다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일단은 현재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공정 중에 원C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건 원B 공정이고요. 원C가 한 나노 더 높은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원C 공정의 HBM을 현재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원C 공정의 HBM까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된다면 저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 전고점까지 충분히 트라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은 매도를 고민한다라기보다는 눌러줄 때 언제 매수를 해야 될까 매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삼성전자 사실 좀 미운 오리였는데 예전과의 분위기는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C 공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관련돼서 전략들 계속 세워보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매수를 더 고민해야 된다라고 전망 주셨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좀 간밤에도 이 엔비디아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거든요. 엔비디아가 이제 인텔에 지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에서도 차세대 칩을 개발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함께 반도체 안에서의 흐름들이 조금은 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도 해봅니다.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미국 정부가 상당히 인텔을 많이 키워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인텔이라고 하면은 이제 컴퓨터상의 CPU의 대가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GPU의 대가인데 네. 결국엔 GPU와 CPU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형태를 좀 만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어저께 이 뉴스를 저녁에 받았을 때는 인텔이 파운드리를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를 파운드리 산업을 조금 인텔한테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간밤에 TSMC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니까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만큼 GPU를 파운드리를 한 번에 맡기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는 그러면 어떠한 피해가 있을까라는 거를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첫 번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엔비디아와 인텔의 합병은 아니죠. 지분 투자 뭐 이거에 대해서는 하이닉스는 오히려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텔이라는 회사는 메모리 산업 자체를 공장까지도 하이닉스한테 넘겨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닉스한테는 오히려 HBM을 더 납품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산업에서 약간 엔비디아 쪽에 수주를 따내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약간은 좀 걱정은 있는데 지금은 뭐 삼성전자는 일단 테슬라라는 고객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 입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큰 악재는 아니다. 갈 길은 갈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그래도 시그널을 주셨는데 이 안에서의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요즘 좀 탄력 같이 받아가고 있으니까요. 반도체 전반적으로 훈풍들 계속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략들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오면서 사상 최고가 랠리를 향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분위기가 AI, 또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훈풍이 들고 있다라는 점이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또 금리 인하가 됐죠. 이제 25bp 인하가 됐고 연내 2회 추가로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유동성이 더 풀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요. 3,46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11% 상승하면서 85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오늘도 반도체 투톱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1%,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1.13%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장 전에 좀 출발 분위기보다는 좀 낙폭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도 빨간불 켜줬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0.5%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ESS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해서도 여전히 좀 모멘텀 있으니까요.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이제 5위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점까지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분위기는 좀 쉬어가는 양상입니다. 알테오젠도 1%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 좀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펩트론만이 지금 보합권에서 좀 머물고 있는 모습이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만 좀 몰리고 있는 분위기고요. 바이오 종목들 오늘도 좀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급도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좀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외국인과 기관 지금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점이 보이고요. 이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만 사들이고 있네요. 오늘 아침 상황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어제장의 좀 상승폭의 랠리보다는 조금은 어느 정도의 상승이 좀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도 상승 출발합니다.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금요일 시장이라서 그럴까요? 약간의 좀 숨고르기 장세일 걸까요? 그래도 사상 최고가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뭐 여전히 신고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뭐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도
매도를 고민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매수를 조금 더 어떻게 잘해서 수익을 좀 내 계좌를 불려볼까 이거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매수하는 포인트가 뭐냐 무조건 반도체다 뭐 이런 것보다는 네. 일단은 성장주라고 하죠. 앞으로 기술력이 있는 성장주는 분명히 이런 신고가 영역에서는 충분히 시세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이 좀 메말라 붙어서 시장이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진 않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오늘 하루 정도는 좀 조정을 받고 가는 것도 크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다만 오후장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는 별로 플레이를 안 보여줬지만 선물 쪽에서는 오전에는 매도를 좀 심하게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한 11시 기점으로 갑자기 선물 쪽에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을 다시 들어 올렸으니까 오늘도 한 오후까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양봉을 지켜줄 것 같고요. 오늘 특징주를 좀 살펴보자면 일단은 코스피에서 호텔신라가 10%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제 뉴스를 좀 보셨을 겁니다. 신라 면세점이 인천공항의 DF 원구역에서 이제 철거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뭐 이 면세점 매출 자체가 전체적인 호텔신라 면세 매출의 10%나 차지하는 굉장히 큰 비중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는 이게 어제 보다 보니까 호텔신라에서 이 면세점 사업장에서 한 달에 한 80억 정도를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1년이 쌓이면은 거의 1,000억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를 잘라내면서 재무구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일어난다라는 기대감으로 호텔신라가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추가 수익을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는 계속 쉬고 있었던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원전 종목들이 왜 안 올라가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물론 국내적인 이슈가 있었지만 미국 주식으로 보다면 뭐 오클로라든지 아니면은 뉴스케일 파워 뭐 이쪽에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주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눌러줄 때마다 보셔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뭐 호텔신라 개별 이슈와 원전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같이 올라가지고 있다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오전장 분위기와 오후장 분위기가 계속 달라지고 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수급 상황들도 끝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성장주 쪽으로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장 전에 이슈 체크해봤던 거 좀 그대로 이어가서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매도보다는 매수를 고민해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반도체 투톱 이외에도 사실 소부장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안에서 사실은 이 HBM이 아무래도 핵심 동력으로 보이는데 이 안에서의 소부장은 좀 어떻게 옥석 고르기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옥석 고르기를 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HBM의 후공적인 테크윙을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고, 네. 근데 테크윙은 이미 뭐 많이 올라갔고요. 지금은 반도체 쪽에 옥석 고르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HBM에 국한돼서 거기에서만 이제 돈 되는 걸 찾았다면 네. 지금은 HBM에 이어서 이제는 ESSD라고 하는 저장 메모리까지도 훈풍이 또 불고 어제 뉴스 보니까는 HDD라고 하는 예전 저장 메모리도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어느 거를 잡아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마도 종목의 선정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게 괜찮을까? 이건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저는 ETF 상품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요즘에 ETF가 그냥 반도체 ETF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 전공정 ETF, 반도체 뭐 후공정 ETF, 뭐 HBM 모음집 뭐 이렇게까지 ETF가 세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종목의 선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된다라는 분들은 저는 반도체 ETF라도 꼭 여러분들 포트에 20% 정도는 꼭 들어가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장의 상승 랠리를 따라가긴 쉽지 않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부장 안에서 옥석 고르기를 여쭤봤는데 어느 것을 잡아도 된다. 오히려 ETF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좀 반가운 코멘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시선을 확장해서 사실 이제 AI가 잘 돌아가려면 전력도 중요하잖아요. 이쪽으로의 모멘텀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또 24시간 돌아가고 뭐 발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전력 쪽의 모멘텀은 또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무조건 우리가 그 오라클에서 봤잖아요. AI 데이터 센터의 수주 잔고가 엄청 많이 늘었기 때문에 네. 반도체가 지금 전체적인 D램에서 메모리까지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게 일단 돌아가려면은 전기를 만드는 원전이 필요하고 네. 그 원전에서 이어주는 전력기기, 그 송전압을 바꿔주는 변압기가 또 필요한 그런 원리인데 지금 그러니까 원전과 전력기기 전체적으로 다 AI 산업에 통합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도 반도체 나름대로 또 가져가셔야 되지만 전력기기도 계속해서 쉬어줄 때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만 전력기기 3대장이라고 불리는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현대 일렉트릭,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정말 신고가 영역은 맞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고점에서 좀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라고 하시지만 이 전력기기 3대장의 주된 특징들이 뭐냐면 국내 시장에만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미국 시장 진출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 현지 공장까지 짓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력기기도 분명히 장기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계좌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테마다. 그러니까 전력기기에 대해서도 반도체만큼이나마 고민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오늘도 조금 눌려주긴 하는데요. 오늘처럼 좀 눌려줄 때 조금 관심태 포트로 분명히 넣어놓으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전력기기마저도 좋다. 이렇게 긍정적인 요즘의 시장 분위기가 역시나 AI 쪽으로 계속해서 좀 신호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여기에 좀 더 더해서 냉각 쪽으로 좀 살펴보자면 LG전자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어제도 좀 LG전자 되게 시세를 많이 보여줬잖아요. 이쪽의 모멘텀들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LG전자가 이제 그 냉각 시스템이라는 게 공조 기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냉각도 해주고 공기 전환도 시켜주면서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발열 자체를 온도를 낮춰서 효율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공조 기술에 대해서는 LG전자가 대장주가 맞습니다. 근데 주가가 잘 안 가죠. 네. 예,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공조 기술에 대해서는 LG전자가 최고긴 한데 네. 원래 LG전자가 하고 있었던 사업인 가전 산업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부진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뭐 올라가 있는 전력기기, 올라가 있는 반도체가 부담스럽다면 네. 저는 이 공조 쪽을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격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고요. 우리가 한 6개월 전, 한 5개월 전에 삼성전자 55,000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도 없는 가격입니다. 라는 게 바로 LG전자의 똑같은 공식이 정해질 것 같으니까요. 현재 이 배열상이나 이평선상이나 보더라도 어쨌든 장기 이평선도 거의 다 뚫어낸 상태로 주가가 많이 가격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LG전자는 물론 가전 쪽의 사업이 비중이 크기는 합니다만은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AI 데이터 센터의 공조 기술이라든지 냉각 기술, 냉방 기술 이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어저께도 뭐 그 희망퇴직 뭐 이런 걸 받는 걸 보면 결국에는 LG전자의 재무 구조도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요. 저는 LG전자도 충분히 여러분들 좀 길게 가져가신다면 포트에 넣어놓으시는 건 100% 좀 찬성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에도 성장 기대감까지 같이 있으면서 냉각 쪽으로 역시나 대장주인 이쪽으로도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시그널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AI, 뭐 컴퓨팅 관련해서도 계속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사실 양자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 아이온큐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 달 사이 거의 60%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양자 컴퓨팅 하게 되면 사실 0과 1을 이제 한꺼번에 처리해서 그쵸. 빠르게 한다는 그런 네. 거잖아요. 이제 어제부터 우리나라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첨단 소재가 어제 상한가였는데 오늘도 12%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쪽으로도 수급이 쏠린 만큼 이런 쪽에 투자 전략들 세워봐도 괜찮을까요? 뭐 아침부터 좀 강하게 얘기 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은 우리나라 종목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실체가 없고요.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 기술 자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을 하고 싶다면 네. 물론 우리가 국내 주식 중심으로 좀 방송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해외 주식, 미국 주식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그나마 좀 낑길 수 있는 건 양자 암호 보안 쪽 정도 아니고서야 실질적으로 양자 테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거는 저는 지금 좀 말리고 싶고 오히려 내가 투자할 돈이 있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 쪽
그다음에 뭐 냉방 공조 쪽 이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제도 이렇게 상승을 했고 오늘도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그럼 차라리 이렇게 상승했을 때는 좀 더 차익 실현하고 좀 현금화하는 전략이 더 나을까요? 저는 순환매가 돌까요? 저는 예를 들어서 양자를 제가 사가지고 단기적으로 네. 수익을 냈다. 네. 당연히 수익 실현하셔야죠. 어.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할 수 있으면 이런 테마를 들어가도 되지만 보통은 이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님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테마에 대해서 수익을 어떻게 내시겠다라는 거는 정말 좀 말리고 싶은 겁니다. 좋습니다. 양자권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안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 주셨습니다. 그래도 아이온큐 미국 주식 관련해서는 좀 계속해서 랠리가 펼쳐지고 있고 이 관련돼서 AI 모멘텀, 컴퓨팅 관련해서는 계속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마지막으로 이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던 호텔신라 이야기와 함께 중국 소비주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의 국경절도 다가오고 있고 뭐 추석 연휴라든지 관광에 대한 모멘텀들도 요즘 살아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의 모멘텀 지금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네. 이쪽으로의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첫 번째 봐야 되는 거는 호텔 관련된 종목. 예, 그러니까 호텔 방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호텔 관련된 종목은 좀 보셔야 되고, 근데 가격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서부 T&D라든지 GSPN에 다 가격이 올라가 있어서 부담스럽다. 네. 그러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화장품주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예, 화장품주들은 분명히 중국 소비에 대해서 이슈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뭐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많이 지금 중저가로 돌아섰지만 LG생활건강만 보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인디 브랜드를 정말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화장품주들이 지금 이 상승 랠리에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기회를 본다. 내가 역발상적으로 기회를 본다면 화장품 쪽으로 보신다면 확실히 좋아 보이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국경절 앞두고 있고 또 29일부터는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까지 허용이 됩니다. 관련해서 지금 화장품주들이 이렇게 쉬어갈 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 주셨으니까요. 예전까지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이제 사상 최고가 3,461포인트까지 올랐었고 오늘은 아주 살짝이지만 좀 내리고 있긴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현물에서는 좀 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는 먼저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뭐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쿼터팅 데이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내마녀의 날 중 하루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좀 물량을 조절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뭐 기관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 2주 동안에 이제 상승세가 좀 굉장히 탄력이 많이 붙으면서 그동안 잘 갔던 종목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좀 이렇게 축소를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이 굉장히 잘 갈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더 잘 가니까 내가 어떤 추가 매수했던 종목도 수익이 더 많이 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더 오랫동안 가져가면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런 욕심들을 좀 굉장히 많이 경각심을 좀 갖고 네. 접근을 하는 편인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내가 최초에 이 기업을 언제 내가 왜 이 기업을
어떤 목표가를 잡고 이렇게 접근했는가 이걸 항상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 우리 한번 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년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장비주들이 뭐 오늘처럼 이렇게 높은 주가를 올라간다는 걸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늘 증권가에서는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라고 연초부터 얘기를 했는데 연초부터 주가가 잘 못 움직였던 게 또 반도체주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이런 호재가 왔다는 거는 이 호재를 또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주식을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그걸 팔지를 못하면은 현금화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없는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서서 코너에서도 사실 이제 많은 분들 앞서 코너에서도 이제 뭐 이민 전문가님께서 뭐 얘기를 하셨던 것이 뭐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왔을 때는 좀 착시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지금 어떤 장기적인 컨센서스 이런 것들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요즘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해외 언론들도 많이 접하시고 하시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관점에서 봤을 때면은 내가 어떤 목표가와 그리고 단기적인 손절가 혹은 이제 뭐 증시가 몇 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내가 뭐 하방 압력에 대비해서 미리 익절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세밀하게 면밀하게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저는 오늘 시장 그래도 뭐 다행스럽게 뭐 큰 뭐 하락이나 조정은 딱히 없다 보니까 이런 시장일 때는 한 번 정도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오히려 이제 이 확보한 현금을 가지고 또 다음 순환매 섹터를 노리시거나 아니면 또 추가 조정 시에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시는 게 가장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고치 경신 후에 다시 좀 올라왔네요. 3,461포인트까지 다시 오름세를 시연을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 담아가고 있는지 먼저 순매수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외국인 쪽에서 삼성전자가 확인되고 있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외국인 쪽에서 확인되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담아갑니다. 외국인 순매수 같은 경우에는 6위가 화면엔 나오지 않지만 SK하이닉스로 확인되고 있어서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단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특히나 LG전자 같이 보이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진 않는데 로보티즈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단에 지금 자리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보티즈까지 좀 엮어서 시간 되면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반도체부터 좀 출발을 해볼게요. 삼성전자 먼저 볼 텐데 오늘은 8만 원 터치 후에 조금 내리고 있는 분위기긴 합니다. 근데 13개월 만에 8만 전자를 회복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6만 원에서 7만 원에 올 때 좀 빨랐다면 7만 원에서 8만 원 가는 건 좀 더 빠른 느낌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탄력도 붙었고 관성도 좀 생겼다. 시장에서 시세를 조금 더 받아갈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일단 지금 HBM4 라인의 양산 체계를 구축한 건 사실은 SK하이닉스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가 잘 가고 나니까 이제 키 맞추기처럼 이렇게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보시는 분도 계세요.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봐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시총에서 반도체 산업이 뭐 늘 항상 보면은 SK가 먼저 가면은 또 따로 이제 삼성전자가 또 거기에 대한 반격을 또 늘 준비를 해왔었고 삼성전자가 먼저 또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나면 SK하이닉스가 또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또 도전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이제 건설적인 경쟁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이제 주가가 두 개 주가가 모두 다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누가 먼저 무너질 것인가 한쪽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다른 쪽도 같이 순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외국인 기관이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뭐 당연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7포인트까지 이제 또 이제 외국인 보유를 또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모습들이 연초 대비 기대감에 대해서 이제 다시 좀 화답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반도체라는 섹터를 주목해서 보신다라고 했을 때면은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나는 어떤 섹터를 주로 공략을 할 것이며 나는 무엇을 이제 나만의 어떤 비수, 그러니까 이제 비장의 무기로 내가 갖고 접근을 할 것인가를 좀 고르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자, 일단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DDR 제품들, 그러니까 D램 반도체들을 이제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이 그러면 이 완제품을 파는 반도체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 기업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AI 투자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장비단을 잡을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면은 뭐 부품 소재단까지 확대해서 볼 것이냐, 이걸 이제 좀 폭을 넓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지금 반도체 경쟁이 지금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최근에 이제 중국이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이제 반독점 규제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뭐 H20 칩을 뭐 수입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기사에 언론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반도체 기술력을 올리기 위한 어떤 기술 투자를 계속 공격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조달하기가 좀 제한됐던 어떤 소재 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좀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메리트를 우리가 8만전자라는 이름으로 놓고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과거에 우리가 이제 10만전자론이 한참 부각이 됐었던 2021년도에 96,800원까지 갔다가 이 펜트하우스에서 미처 탈출을 하지 못했었던 분들이 네. 정말 지하실에 밑바닥까지도 갔다 왔던 기억이 너무 아찔하다 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빨리 치고 올라왔을 때는 이제 한 번 정도는 우리 증시 대비했을 때 과연 이 삼성전자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 걸 항상 보셔야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시총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제 증시도 굉장히 잘 갔었고 이번 FOMC가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를 한 영향들도 굉장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8만전자가 이제 도달했다라는 거는 이제 한 번 정도 차익 매물이 충분히 나올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온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담아왔던 종목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조금 더 무거운 종목으로 이제 단기적인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시가총이 좀 작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좀 조정이 많이 오랫동안 유지가 됐던 섹터로 다시 한번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불패의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좀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온 거는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어떤 전망에 대비를 했을 때면은 지금 이제 CXL 관련해서 이제 DDR 매출이 좀 커질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중국의 엔비디아 제품을 비롯한 이 최고 사양의 이제 그래픽 카드 수입이 제한되다 보니까 뭐 GDDR 제품이 수출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저는 조금 더 이제 두 번째 이슈를 좀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이재용 회장님 아드님 장남이시죠. 이지호 씨가 지금 이제 군 입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오너 리스크에 대한 이 해소가 또 일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국 시장에서 계속 이제 이 사업을 영위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나오는구나.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뭐 가계 구조를 뭐 승계를 한다 뭐 이런 거는 없겠다라고 얘기는 했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리더십에 대한 어떤 책임감의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됐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쿼드러칭 데이가 있기 때문에 뭐 좀 일부 물량도 같이 함께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네. 뭐 삼성전자 역시도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뭐 선물 옵션하고는 크게 상관없지 않습니까 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차라리 한 번 정도는 좀 쉬어간다는 의미에서 8만전자에 대한 회복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한번 해볼 때가 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흐름 먼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쵸. 8만전자까지 생각해보면 속도 좀 빠르게 그래도 올라왔던 것 같거든요. 6만 원에서 7만 원 갔을 때보다 7만 원에서 8만 원 갔을 때 속도가 더 빨랐던 것 같고, 그렇다면 8만 원에서 9만 원의 속도는 더 빠를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겠지만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옵션 만기가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5거래일 정도 연속적으로 좀 담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마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테마부터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로는 보안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안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좀 오르기 시작을 했죠. 대통령이 이제 직접 해커들의 단독 침투 경로 등에 대한 이야기 좀 나오면서 해킹 범죄 대응, 대책 마련해야 된다라고 코멘트가 나오면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졌고요. 여전히 롯데카드에 대한 해킹 이슈가 좀 남아있긴 하죠. 지금 한 297만 명 정도 유출됐다라고 해서 여전히 좀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함께 좀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 열어볼까요? 두 번째는 바이오입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성장주 그리고 바이오주입니다. 오늘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보면 바이오 중에서 가장 좀 대장주로 가고 있는 코스닥 형님 종목이죠. 알테오젠이 강보합 정도 지키고 있는 상태고요. 펩트론도 한 1.3% 오름 세션합니다. 삼천당도 한 6% 가까이 현재 플러스권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학회 일정도 많이 남아있고요. 이제 슬슬 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찬바람 불면 제약 바이오주 볼 때가 돼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도 열어볼게요.
마지막은 이커머스입니다. 이제 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한 내용들 잠시 후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특히나 이슈가 하나 더 있죠. 신세계랑 G마켓이랑 같이 신세계가 알리바바랑 손을 좀 잡는다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있어서 주목도가 좀 높은 섹터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쪽이 좀 오름세를 시연을 합니다. 개장 초반 대비해서 갑자기 좀 올라오고 있고요. 다날이 한 16%, 뱅크웨어 글로벌이 14.5%, 헥토 파이낸셜도 한 5%대 상승불이 켜져 있기는 한데 사실 지금 찾아봤을 때는 아직 눈에 띄는 뉴스는 좀 없어서 여전히 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내용들 주목도 높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바이오주부터 출발을 해서 내용들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뉴욕 증시에서도 당일날은 좀 미온적인 반응이 나타났다가 하루 뒤에 이렇게 좀 뜨거운 상승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섹터,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 같이 높여가도 될까요? 뭐 여전히 이제 금리 인하 이게 나오면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됩니다. 뭐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은 바이오주가 잘 간다. 그만큼 이제 기술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고 또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또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다 보니까 뭐 보통은 이제 제약 쪽보다는 바이오 종목들이 좀 더 많이 가는 편이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시장이 그러면 어떻게 분위기를 보고 있는가? 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당일날에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하기 직전의 날이었던 그 전날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꽃버스를 많이 샀습니다. 인버스와 꽃버스를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금리 인하가 꽤 오랫동안 지금 미뤄졌던 숙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할 거는 너도 나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뭐 이미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차익 매매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도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 발표하면은 뭐 더 잘 거다 하고 얘기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조금 더 신중론을 말씀하셨던 분, 신중론에 좀 입각해서 가자라고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FOMC 전에는 한 번 정도 비중을 좀 축소하셨다가 오히려 이제 또 더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또 소외된 소트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는 이제 바이오주들이 지금 잘 가는 원인도 뭐 그만큼 이제 뭐 최근 들어서 뭐 게이츠 재단이 뭐 한국에도 방문을 했었고 그만큼 의료 사업 부분에서의 투자 확대를 계속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이오라는 것이 이제 전통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의료 기술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신약 제품들 후보 물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최근에는 이제 유사 제품에 대해서의 어떤 임상 효과가 어떤 거랑 병용요법을 했을 때 더 좋아지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어떤 약품을 만든다, 약품을 개발한다는 입장보다는 기존 제품과 다른 제품을 효용을 섞었을 때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가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사실은 이제 연구원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만드는 제품들보다도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제품보다도 이제 AI 기술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바이오라는 입장에서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네릭을 얘기하는 뭐 제약 쪽도 당연히 이제 이슈는 있겠습니다만은 의료 AI 쪽도 이제 조금 더 눈을 크게 또 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 학회가 또 이제 많이 있습니다. 뭐 유럽 당뇨 학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뭐 동아ST 등 이제 굉장히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다가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여전히 바이오는 이슈가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또 주가 조정이 좀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느끼시고 계실 텐데 반면에 이제 조정세가 좀 오랫동안 유지가 됐던 곳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의료 AI 섹터도 한번 보여야 되지는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소버린 AI, 그러니까 이제 국가 대표형 이제 AI를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AI주가 잠깐 반짝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 1호 기업이었던 루닛이 빠지고 뷰노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걱정됩니다. 1등이 지금 빠지고 2등이 지금 들어간 상황인데 대표성이 있겠습니까? 얘기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기업 선별 과정에서 이제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미국 내에서 볼파라 인수를 하면서도 이제 입지를 굉장히 좀 잘 다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반면에 이제 매출과 이런 어떤 영향들과 더불어서 했을 때보다도 일단 기술력 자체가 좀 독보적인 것들을 이제 많이 좀 모집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오해가 좀 생긴 기업들도 좀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바이오주들이 좀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이미 알고 있고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 쏠림세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는 이제 비중을 좀 축소를 할 때는 됐지 않았나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이제 뭐 주말 효과가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좀 축소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왜 제가 바이오는 이제 한 번 정도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냐면은 일단 지금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다시 이제 국방수권법에서 어떤 조항으로 다시 이제 상정이 될 거냐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앞서서 이제 하원에서는 국방수권법에서 이 생물보안법 내용을 다뤄야 된다는 것이 지금 통과가 됐어요. 네. 굉장히
굉장히 이제 아슬아슬하게 좀 통과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통과가 되면서 상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할 거냐. 자, 미국 생물보안법을 보시면은 뭐 우시바이오라든가 아니면은 뭐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라든가 이런 몇 개 기업들을 거론을 해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상원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 기업을 만약에 명기를 한 게 법안 상태로 넘어가 버리면은 이 기업과 뭔가 이제 CDMO를 하고 있던 미국 기업들조차도 타격을 받는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어떤 제품을 만든다, 혹은 이제 뭐 저가의 제품들을 이제 만들어서 FDA 임상 통과까지 다 되고 승인 허가가 났는데 이거 다시 환수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미국 국민들도 의료 제품을 비싸게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특정 기업에 대한 낙인, 그리고 이제 행정부 권한에 대한 어떤 초월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목소리가 남기 때문에 통과가 돼도 파장은 좀 있을 거고요.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파장은 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바이오주들을 좀 갖고 있는데 어떤 이제 신약 후보 관련해서 이제 임상 승인 관련해서 뭐 이제 사용 허가 관련해서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먼저는 이제 이 제품이 이제 현재 지금 앞서서 거론드렸던 이런 중국 기업들과의 CDMO 관계가 지금 있는지를 한번 추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 뭐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뭐 우시바이오랑 같이 지금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시앱텍과 CDMO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좀 수급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대감 대비했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조금 더 높여볼 수 있는 컨센서스에 대한 천장이 좀 낮아지는 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비중을 좀 가볍게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때가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D&D 파마텍은 그래도 한 2% 정도 올라오고 있긴 한데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좀 덜어내는 분위기가 나타났기는 했네요. 일단은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받아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수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 제약 바이오 먼저 좀 짚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커머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논란이 좀 있긴 한 상황입니다. 온플법과 관련한 내용 먼저 좀 짚어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커머스 쪽을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지금 뭐 중국인 무비자 관련해서도 뭐 이슈가 많고, 또 이번에 이제 연말 효과에다가 성수기 효과까지 뭐 여러 가지를 기대를 해봤을 때는 사실 뭐 이커머스 쪽보다는 오프라인 유통을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오프라인 유통 쪽에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거는 이 무비자로 들어왔던 중국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주로 뭘 할까요? 여기 와서 이제 어떤 쇼핑? 그렇죠.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쇼핑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요, 우리나라 지금 상장돼 있는 기업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해외 직구 불가능한가요? 그건 아니죠. 해외 직구 가능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이커머스도 결론적으로는 관광객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제품이 있네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럼 나중에 나라 돌아가서 또 쓴다라는 또 거예요.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요즘에 이제 서울병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중국에서 돌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 가서 놀러 가고 나면 뭐 일본 네. 고유의 어떤 고요한 문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친환경적인 어떤 문화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향수병처럼 낫는다라고 해서 일본병이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지금 중국인들도 마찬가지로 한국병이 걸린대요. 특히 서울병이 걸린대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또 한국에 또 많이 들어오게 되는 좋은 계기가 또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지만은, 그럼 이제 이 이커머스와도 연결을 좀 해봤을 때 사실 이커머스는 이제 인터넷 쇼핑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제품을 바로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한국에 왔던 사람들이 이 제품 어디서 찾지라고 해서 찾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구매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는 바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터넷 구매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머커머스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 하반기 이제 연말 효과, 그리고 이제 또 명절이 또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명절 기간 동안에 좀 못 만나 뵀던 뭐 친지들도 뵐 것이고, 특히나 이번 연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거의 한 10일 정도 가까이 되는 이 명절 연휴 동안 정말 해외여행을 10일 동안 다시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겠는데, 네. 뭐 없다라고는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또 가족분들하고 만난다거나 했을 때 또 선물 또 미리 보낸다든가 하는 이제 액션들을 봤을 때는 소비 확대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민생지원금 2차 지원금을 또 신청하는 시기가 또 왔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금액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차 지원금 받으셨던 걸로 정말 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10만 원 정도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없던 돈을 더 쓸 수 있는 구매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구매력을 당연히 민생지원금은 지역에 내에서 결제가 되겠죠. 근데 내가 평소에 좀 사고 싶었던 거에 대한 물건을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10만 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는 또 온라인 쇼핑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성장성 자체나 뭐 여러 섹터의 의미로 봤을 때는 주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던 이 온플법, 그러니까 이제 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지금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티몬과 이제 위메프 사태 때 이제 굉장히 좀 타격이 컸었죠. 사실은 플랫폼이 공용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종이로 만든 그냥 허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실질적인 피해자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보호 목적으로 만들어낸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선에서는 이 온플법이 이제 사실은 좀 시장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을 좀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일단 이 안정적인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지금 현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간과가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숙제를 지금 단기간에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가격 부담이라든가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누구한테 그런 부담이 되겠는가? 결국엔 소비자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내가 원래 뭐 1,000원, 2,000원에 살 수 있었던 제품을 뭐 2,500원, 뭐 3,500원 이렇게 이렇게 구매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어떤 법안이 제기가 됐을 때 이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뭐 3년, 5년 이상의 시간을 충분히 들이기는 해야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문제들과 대비를 해봤을 때 그럼 우리가 뭐 온라인 쇼핑 혹은 이제 이커머스 쪽을 좀 구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재무적으로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한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 이커머스 쪽을 좀 기대를 해보고 한번 그래도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이제 카페24를 좀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오, 사실 카페24가 이제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갔- 1분기 때 잠깐 네. 반짝 상승, 2분기 때 급락 나왔다가 그다음부터는 뭐 연초 대비해서 그렇게 큰 변동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이 좀 공격적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해킹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카페24도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실제로 카페24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한번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유출 사건이 좀 일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이번 2분기 실적만 보고 우리가 이제 실적 성장세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한국형 아마존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연평균 쇼핑 거래 매출이 이제 74%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탄력이 높고 뭐 경기 안 좋다 하더라도 매출 노하우들을 굉장히 잘 잡고 있다는 점에서 부각했을 때는 충분히 기대 가치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카페24를 제가 오늘은 좀 소개를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유통 쪽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물류 쪽, 그러니까 우리가 택배 업체들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뭐 동방이라든가 뭐 대한통운처럼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이제 주가가 좀 당분간에서는 좀 조정이 좀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중장기 전략으로 봤을 때 뭐 적은 비중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뭐 나쁘지는 않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카페24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토픽 종목으로까지 좀 주셨는데요.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한 2월 말이네요. 그때 이제 연초에 69,700원까지 바짝 올라왔다가 지금 쭉 내려서 지금 뭐 거의 가격이 한 3만 원대 수준이라서 41,050원까지 오늘 가격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외국인과 기관도 일단 어제 기준으로는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확인되고 있으니까 종목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코스피 또 신고가, 금리 인하 효과 미쳤다라는 댓글입니다.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한 상태입니다. 사실 그날 당일은 좀 미온적인 반응이 뉴욕 증시에서 나타났었고 우리 증시는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하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3,461포인트까지 좀 오름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조금 내리고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떤 흐름들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은 조금 다시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지만 어제 그래도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을 좀 거론해 볼 만하겠지만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 거는 외국인 자금 유입인데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달러 강세가 완화되고요. 글로벌 자금이 신흥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한국이 그 수혜 중에 가장 먼저 받은 시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특히 이 안에서 이 반도체, 특히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중심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본주와 우선주 모두에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올랐고요.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 본주만 3조 원 넘게, 우선주도 3천억 원 이상 사들였습니다. SK하이닉스도 하루 만에 낙폭을 회복하면서 종가 기준 첫 35만 닉스에 올라섰습니다. 결국 이번 금리 인하가 반도체 랠리에 다시 불을 붙이면서 코스피 상승의 핵심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반도체로 완전히 좀 쏠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수급도 그쪽으로 완전히 좀 쏠려 있다 보니까 다른 쪽까지 이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지가 가장 좀 주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유동성 효과가 시장 전반적으로 현재 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일단은 반도체만 오른 거는 아닙니다. 어제 살펴보면요. 2차 전지부터 해서 한동안 조금 주춤하거나 소외했던 종목들까지 고르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흐름들을 유동성 장세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봅니다. 특정 업종만 오르는 게 아니라 외국인 자금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모든 업종이 온기를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뚜렷하게 거론이 되는 수혜 업종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운송과 물류, 해운 등을 좀 살펴볼 텐데요. 금리가 내려가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선박이나 터미널 같은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됩니다. 또 운임 구조 개선 기대도 커지면서 업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바이오도 좀 빠질 수가 없겠습니다. 금리 인하 때마다 항상 거론이 되는 대표 성장주인데요. 채권이나 예금 같은 안전자산의 매력이 떨어질 때 이제 성장 잠재력이 큰 바이오로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바이오는 실적 성장세까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중 호재를 좀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필수 소비재는 좀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다라고 좀 거론이 됩니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이제 경기 민간주 쪽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성장성이 약한 필수 소비재 업종은 소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를 계기로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국 증시가 강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수로 지적이 됩니다. 올해 이달 들어서만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9조 원 가까이 순매도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겠고요. 결국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끌어올리고 개인은 차익 실현을 하는 구조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으나 유동성 장세 또한 계속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반도체 덕분에 일단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긴 했지만 사실 쉼없이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숨고르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변동성에도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쌍끌이 매도 나오고요. 선물에서도 뺍니다.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 한 400계약 정도 덜어내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댓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댓글입니다. 소부장까지 기회, 반도체 훈풍판이 커진다라는 댓글입니다. 반도체 소부장들이 이제 4년 만에 투자 사이클을 겪게 되는데 이번이 그 해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목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이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소부장까지 이 훈풍이 같이 좀 받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자세한 내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훈풍이 부품 업체까지 이어지는 모습들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살펴볼 기업은 TCK와 그리고 KNJ인데요. 두 기업 모두 반도체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실리콘 카이바이드 포커스링을 생산합니다. 기존 실리콘 소재보다 수명이 길고 이 불량 원인인 이물질 발생이 적기 때문에 글로벌 장비 업체들이 좀 빠르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TCK 같은 경우에는 램리서치 같은 세계적인 고객사를 확보하기도 했고요. K&J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또한 두 자릿수 성장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렇게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게 된다면 소모성 부품 수요는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풀어집니다. 사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랠리가 부품 업체뿐만 아니라 메모리 전반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있습니다. 이 안에서 SSD 수요가 좀 눈에 띌만 하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랠리가 단순히 반도체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단에도 같이 좀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워낙 섹터가 좀 다양하고 종류가 많다 보니까 고르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좀 있긴 하겠죠. 근데 추가적으로 양자 컴퓨터나 미래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소부장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도 이 소부장 관련해서 이 차세대 기회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제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데 제대로 돌리려면 수많은 큐비트를 제어하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큐비트 하나당 좀 돈이 좀 수억 가까이, 수천만 원 가까이 좀 들게 되는데요. 이 큐비트가 늘어날수록 비용도 폭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비를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핵심 경쟁력이 됩니다. 해당 포함이 되는 기업으로는 STD가 있겠고요. 또 이어서 진온바이텍 등이 있겠습니다. 꾸준히 투자 중에 있고 SK텔레콤도 마찬가지로 양자 암호, 양자 AI에서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지금 시장이 반도체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끌어가고 있지만 양자 컴퓨터와 관련한 소부장까지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으로 풀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댓글까지 잘 살펴봤고요. 이승희 앵커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부근이긴 하지만 소폭 좀 내리면서 움직임 나타나고요. 다만 오늘 수급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현물, 선물 모두 매도 포지션 찍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금요일장 정규장 열리면 5조 달러 규모의 옵션 만기들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성이 좀 짙은 모습입니다. 오후장까지 수급 흔들리지 않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